뭐야, 엄청난 규모야. 내 몸에 든다. 멈출 수가 없어. 이건 슬라브식 파멸이야. 지난 일주일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동맹을 잃었고 독재자를 잃었고 신봉자를 잃었어.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셴코는 크렘린의 직접적인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어.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친구 중 한 명인 세르비아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어.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서방의 유토피아라고 믿고 러시아로 이주한 서방 출신 전향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속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푸틴이 숨고 있는 그 체제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러시아 지휘관부터 이야기해보자. 바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직접 위협했던 그 사람이야. 자, 그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 아마 여러분도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셨을 거야. 지난주 영상을 보셨다면 알렉산드르 루닌을 기억하실 거야. 그는 전직 대대장이자 푸틴에게 직접 호소하는 영상을 찍어 크렘린이 전선 상함을 개선하지 않으면 군사 반란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던 인물이야. 그게 바로 그의 정확한 발언이었지. 그 영상은 5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 그리고 이제 크렘린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지. 루닌은 푸틴과 대화하기 위해 크렘린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체포됐어. 그리고 러시아 사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법원 웹사이트인데, 그는 극단주의 상징, 특히 나치 상징을 전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 지금 이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 건 그가 체포되고 심리가 진행됐으며 판결이 있었다는 것뿐이야. 하지만 어떤 판결인지는 알 수 없어. 즉,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건 법원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야. 러시아 기자들이 법원에 정보를 요청했을 때 법원은 그냥 우리는 이런 걸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하지만 이제 푸틴이 직면한 또 다른 종류의 배신에 초점을 맞춰보자. 벨라루스에서 온 국제적인 배신이다. 약 일주일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라고 압박했다. 크렘린은 벨라루스가 세 가지를 하길 원했다. 첫째,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드론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내 북쪽 위협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나토 국가들에 대한 도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벨라루스 군대를 실제 전투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왜냐하면 벨라루스는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좌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제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외교를 시작했고 그들은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벨라루스의 전쟁 개입 시 루카셴코에게 좋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도 막지 못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전략은 실제로 효과를 봐서 루카셴코가 국제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국제 언론인과 인터뷰를 했고 크렘린이 예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방식으로 벨라루스를 공격하면 벨라루스는 전혀 버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벨라루스는 최근 몇 주 동안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가능성에 대해 당신과 논의한 적이 있나요? 그는 벨라루스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자고 압박하고 있나요? 네,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대중매체의 보도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벨라루스로 확산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벨라루스는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듯이 벨라루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군사적인 관점에서 벨라루스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대의 관점에서 보면 벨라루스는 바로 손이 닿는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물류와 생산시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벨라루스 영토 내에 500개의 목표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벨라루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방공 시스템은 분명히 푸틴과 그의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재배치됐을 겁니다. 즉, 원래도 방공 시스템이 많지 않았던 벨라루스는 지금 아마 평소보다 더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 드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간 이 분야를 완전히 익혔고 러시아를 이기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터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카셴코는 말을 이어가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사실상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토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쟁이 확대되면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실제로 보호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벨라루스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벨라루스인들은 이전 전쟁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서 키이우를 공격한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전선은 벨라루스 러시아 국경과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500km나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경 지역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토 군대, 나토 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그들의 군대를 배치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쯤이면 짐작하시겠지만 젤렌스키는 루카셴코가 한 모든 주장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면전이 시작되자 우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희생된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루카셴코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미사일이 벨라루스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전화해 사과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를 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2022년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서방 없이도 충분히 맞설 수 있으며 푸틴도 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성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통신탑에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의 영토,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두 지역에는 우리 국민을 향한 사격을 조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할 시간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젤렌스키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방어시설을 구축했고 러시아 드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들 중 많은 수가 러시아와 접한 동부 국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우회하기 위해 러시아는 벨라루스 접경을 따라 드론을 날려 우크라이나 깊숙이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드론을 발사한 뒤 드론이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저공 비행하며 벨라루스 영토에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합니다. 게다가 재송신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드론과 더 잘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선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신호를 방해해도 재송신기가 드론 가까이에 있어 드론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드론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면 이런 기술들을 제거해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내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요. 루카셴코가 답변했고 우리는 이를 러시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답변 전에 루카셴코가 젤렌스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들어보시죠. 그들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기분이 상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해 그분께 사과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는 전쟁 중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거칠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우리가 자주 말하듯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해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벨라루스, 특히 저로부터 어떤 군사행동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날부터 저는 어떻게 합의에 도달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제안했습니다. 이건 빈말뿐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죠. 이 인터뷰가 방송되고 젤렌스키가 이 중계기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벨라루스가 실제로 MTS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MTS는 벨라루스 내에 인프라를 가진 러시아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기술, 이 회사를 이용해서 드론을 더 잘 통제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소식은 러시아 전쟁 블로거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좋게 보이도록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벨라루스를 나쁘게 보이도록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전쟁 블로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푸틴에 대한 모욕, 러시아에 대한 모욕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자기 영향권 내에서도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크렘린 늙은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까요? 동맹국이 우리 MTS를 폐쇄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늙은 크렘린 호구야. 그냥 은퇴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줘라. 분명히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루카셴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에게 저렴한 가스를 제공하거나 어쩌면 돈까지 지원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푸틴은 여전히 지렛대가 있으니까요. 루카셴코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그 나라의 독재자였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입니다. 물론 그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후원자를 하나 잃으면 또 다른 후원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방금 베이징으로 날아가 시진핑과 직접 며칠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회담이 끝난 후 베이징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중국이 벨라루스의 주권 보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내에서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루카셴코가 모스크바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루카셴코와 그의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기꺼이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달러가 벨라루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정도 금액은 아마 중국 공산당에게는 그냥 반올림 오차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푸틴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이제 세르비아에서 또 다른 푸틴의 동맹이 사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밈 코너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규칙 아시죠? 밈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밈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내용입니다. 문제될 건 없고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 이 말은 밈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블로거가 모스크바와 크림반도 상황을 분석하며 한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참고 넘기고 있습니다. 꽤 웃기죠? 이건 밈도 아니에요. 그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다음은 모스크바가 불타고 러시아 정유소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러시아어 사전에서 단어 하나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는 까불다간 당한다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발음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단어는 도비어 부블라스입니다. 제 말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그 단어를 보길 바랍니다. 이제 이건 제가 발음할 수 없는 독일어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푸틴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단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진지한 주제로 초점을 돌려봅시다. 이제 세르비아 대통령이 사임을 강요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푸틴의 가장 큰 동맹국인 중국과 시진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푸틴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전쟁을 끝내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전쟁이 멈추는 것보다 계속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전쟁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에게 드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아주 큰 할인 가격에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상의 시작에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전통적인 러시아 동맹국들이 이제 중국을 자신들의 맏형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멈추는 것보다 계속되는 것을 더 원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중국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진영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약간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푸틴에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휴전을 협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더르 부치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방금 사임을 발표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특별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푸틴에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왜 부치치가 물러나는지. 둘째, 그가 러시아와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봅시다. 물론 부치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르비아는 2025년 11월부터 반정부 시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시위는 막 새로 지어진 기차역이 무너지는 부패 스캔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의 지붕은 완공된 지 몇 달 만에 무너져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정부 계약이 뇌물과 리베이트를 기반으로 수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그 조사를 은폐하려 했고 그게 오히려 시위를 더 키웠습니다. 이 모든 동안 부치치는 이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연루된 사람이 아니며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위대는 그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침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푸틴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부치치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처럼 친러시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르반은 EU 정상회담에서 푸틴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친러시아 지도자였습니다. 세르비아는 물론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종교적, 문화적 유대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치치는 이러한 유대 관계를 신중하게 활용해서 국내에서 표를 얻고 물론 해외에서는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러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의 후임이 누가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나 그가 푸틴을 지지한 것은 그의 사임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르비아 국내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신다면 댓글로 정정해주세요. 적어도 대외 정책, 특히 러시아 관련 정책에서는 비슷한 인물이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 정치를 더 잘 아는 분이 아래 댓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직면한 세 번째 전선에 주목해봅시다. 그리고 그건 정말로 푸틴과 러시아를 너무나 지지해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보다 낫다고 생각해 러시아로 이주한 서방 지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BC에서 방금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도는 두 사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은 텍사스 출신이고 한 명은 영국 출신인데 제가 맞다면 이 두 사람이 러시아로 이주했고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의 이름은 레오 헤어입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은 매우 흔한 경향입니다. 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다룬 두 번째 남성인데 그는 텍사스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러시아가 텍사스에서 다른 주보다 더 영향력이 큰 건 모르겠지만 많은 텍사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주보다 더 많은 듯 하지만 수백 명은 아닙니다. 여전히 수십 명이지만 많은 텍사스인이 러시아로 이주 중입니다. 레오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는 전통적 기독교 가치관이 일상에 자리 잡은 나라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서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러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도착하자마자 상황은 좋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새로 이주한 지역사회에서 신뢰했던 사람에게 6만 달러,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일로 인해 집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큰 자녀들은 러시아 생활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더 이상 그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 살고 있으며 점점 한멸을 느끼게 되는 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오가 BBC와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평범한 러시아인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매우 친절한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먼저 그는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러시아 내 정보 제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고 있는 그의 직접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에서는 미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권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미국인의 성격을 형성한 자유가 그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전통적인 관계를 찾기 위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에서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고 이혼율도 자신이 이주하기 전에 서양 인플루언서가 말해줬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미화된 이미지를 계속해서 자신의 청중들에게 홍보하는
미국과 영국 인플루언서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는 자신처럼 선전에 속아 이주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 그것이 모두 선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 채널에서 러시아를 많이 비판하지만 러시아가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바로 선전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나아가 다른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것보다도 선전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이 채널에서 하는 일, 즉 러시아의 선전에 맞서 싸우고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뛰어난 전직 네이비실 척파 씨가 있습니다. 그는 군사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제로 그들이 전선에서 보이는 행동과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줍니다. 이제 척파 씨가 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는 멤버 전용 코너 전장 분석의 또 다른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 생각에 이 영상은 한 대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러시아 장갑차 2개 종대를 상대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여기 영상의 초반부에서 아주 영리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는 여기서 세 목표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목표물이 유일한 탈출로를 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목표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그는 자신 쪽으로 오는 유일한 다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차량들이 그를 향해 바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기서 한 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빗나가지 않았네요. 이제 이 사람이 방향을 틀고 있는데 장갑면을 옆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방어력은 정면 일대입니다. 이제 그는 약한 측면을 적에게 노출시켰고 바로 공격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유도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도 돌아설 공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T자 전법입니다. 알파벳 T에서 이들이 세로 막대입니다. 가로막대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포신을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준 높이만 바꾸면 됩니다. 그는 첫 번째 전차를 격파할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전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차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는 전부 엉덩이를 쏠 겁니다. 좋아요. 이제 장약이 유폭되고 있습니다. 해치에서 나오는 용접 불꽃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그게 포탑 안에서 추진제가 타는 겁니다. 좋아요. 저기 레오파르드가 있네요. 저 친구가 전진하며 사격 후 바로 이동하네요. 보시다시피 그는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옆에 나란한 도로에 있는 저들과 교전 중입니다. 그래, 이건 정말 그 전차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알다시피 전차 한 대로 다가오는 적의 대열과 싸우고 싶진 않잖아. 그렇지? 이건 기술과 훈련, 그리고 정말 대단한 배짱이 필요해. 그렇지? 그리고 그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봐봐, 이건 정말 대단해. 이건 그 무기를 정말 멋지게 다루는 거야. 그의 팀원들과의 훌륭한 협력, 드론과의 훌륭한 협력이야. 만약 이런 컨텐츠나 저희가 멤버 전용으로 진행하는 다른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예요.